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좀 해야 되겠네요. 로스차일드가 28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 7가지 불패구조. 호랑이 서재라고 저도 구독을 눌렀습니다. 7월 4일날 방송분입니다. 골목 환정상을 국가급 금융 파트너로 만든 고객 등급 전략, 워털루 국제신화, 전설과 사료가 말하는 진실의 차이, 3대 붕괴를 원천 차단한 자산분할제로 상속 설계, 가족법인 신탁 응용법, 돈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물려주는 후계자 교육법, 이것도 시간대별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을 얘기했고, 불패구조 7가지. 첫 번째, 고객의 규모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한다. 요 이하 각 그 제목별로 얘기하고요. 5형제가 하고 있죠. 첫 번째, 고객의 규모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 첫 관문이 헤센 캐셀의 빌헤른 공이었다. 로스차일드는 골목 환전상에서 국가급 금융 파트너로 도약. 언제나 지금의 고객보다 한 단계 위를 겨냥했다. 고객의 신용이 곧 나의 브랜드 신용이 되는 공식. 나폴레옹 전쟁 시 영국 정부의 보조금을 대륙의 동맹국들에게 송금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각국의 전후복구 국채를 인수했고, 1875년 영국 정부가 수에즈 운하 지분을 사들일 때 400만 파운드를 단독으로 즉시 융통해 주었다. 은행 규모는 개인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국가 중심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그 골목 환전상에서 골목이지만 규모가 컸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국가 단위로 거래를 한다. 일은 사업 타겟 목표 설정과 같다. 개인이라도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넋세로 사업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네를 보면은. 로스차일드는 국가를 고객으로 하는 금융으로 타겟을 정했다는 것. 각국의 근대 현재 중앙은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의 속도가 아니라 해석 능력이 부를 결정한다. 정보를 구조로 해석하고 포지션을 전환한 2년짜리 판단. 로스차일드의 진짜 힘은 정보의 선취가 아니라 해석 체계. 단순한 심부름권이 아니었다는 사실. 가문은 이 데이터를 인과사슬로 연결. 여기에 심부름권은 5군데에 나눠져 있는 그런 데서 뛰기는 정보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정보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이 데이터를 인과산술로 연결했다. 농작물,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작황부지는 식량 가격을 상승시킨다. 식량 가격이 상승된다면 민심이 불안해진다. 민심이 불안해지면 군대 동원 가능성이 증가한다. 군대 동원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국채 발행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과사실로 생각한다는 거죠. 로스차일드는 1800년대에 이미 거시경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했다. 그런 원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해석 알고리즘은 복제하기 어렵다. 왜 복제하기 어려우냐?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생존 우선순위에서 인과관계를 그 지향한다라고 저도 표명하고 있죠. 과학의 발전 단계는 첫째 분류 단계, 두 번째가 상관관계, 세 번째가 인과관계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이펙트 코즈 이펙트 논리를 익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걸 자꾸 저도 연습을 하려는 거죠. 왜냐? 해석 알고리즘은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연습을 해서 논리를 인과관계 논리로 자꾸 우리 전문가들이 이 상관관계 논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돈 버리는 없다. 분산화돼 고립시키지 않는 네트워크.
마이어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5곳에 두고서 이 구조의 진짜 정수는 속도관이나 상호보험에 있었다. 5개 화살 이야기는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먼저인데, 그런 전설이 유럽에도, 유럽을 침공하면서 그런 전설이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유대인들도 그런 걸 배우고 몽골 제국의 통치 체제도 그렇게 처음에 성공했던 거죠. 원나라로만 그냥 하기로 했는데 음, 그 어느 날 조용히 그냥 돌아갔어요. 그 누구한테 그 저기 침략당한 것도 아닌데 왜 돌아갔냐 그랬더니, 그 티베트 종교가, 그 불교가 그 국교가 되면서 모든 그 무사, 이 군사들이 가서 수행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딱 그런 철학을 배우게 되면은 그 인간을 죽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짐 싸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해서 그냥 갔다는 거냐. 그래서 원나라가 그 고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선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4번째, 워털루 직후 네이선의 국채 매수. 19세기 공황기마다 반복된 파산은행 자산 인수. 평시의 압도적인 현금 유동성.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전제 위에 재무 구조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예측가와 생존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다. 작금의 세계 사태는 위기 예측이 아니라 아예 위기 시나리오 계획을 세워 시나리오의 국가 지도자로 하여금 실행시키게 만들어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한국도 그 시나리오의 대상이 될 만큼 경제가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예측하려면 생전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소시민은 예측을 하기 전에 생존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생존 우선순위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도 있죠. 5번째, 자산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순환한다. 19세기 초반 국채와 전쟁금융, 19세기 중반 철도, 운하, 전신 등 인프라, 19세기에는 후반 광업, 20세기에는 석유, 부동산, 와인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현재 21세기는 글로벌 투자, 은행, 자산 운영, 기술 기업. 제가 알고 있기로도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게 USB는 스위스에 있는 거, 브랭낫, 펀드 등, 또 타일러가 소개한 구글과 같은 기술 제국, 테크노폴라의 로스차일드의 돈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구글만이 아니겠죠. 일론 머스크에도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6번째, 자산을 절대로 쪼개지 않는다. 마이어가 1812년 사망하면서 유언. 신탁과 지주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공동 소유되며 구성은 누가 사망하더라도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 재산 상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산은 지키고 수익만 서로 나눠 가져라. 요거 주식회사 안 하고 상속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근데 그것도 재산이 있어야 뭘 생각을 해보죠. 신탁, 지주회사, 이게 신탁하면은 또 그렇고, 지주회사, 개인 재산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부의 기술 기반이다. 돈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물려준다. 기준은 단 3가지, 모두 판단 성향에 관한 것. 첫째, 무모하지도 과도하게 회피하지 않는 계산된 위험 감수 성향. 둘째, 눈앞의 분위기가 10년, 20년 다음 세대를 보는 장기적 안목. 셋째, 개인의 영달보다 가문의 천재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의 우선순위. 그래서 제가 그 기업 분석할 때 쓰는 로스차일드 여사가 그 아들들이 아닌데 며느리들로 들어왔는데 결혼하면 그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성향에 맞으니까 남편은 뒤로 물러나고 그 로스차일드 여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 후 로스타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로스차일드에게 좌우 이념은 없죠. 오히려 돈을 번다면 좌우 대립을 시켜 양쪽에 모두 돈을 대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이다.
누가 이기든 승리한 쪽에서 버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자신들은 절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지만 자본시장을 개방시켜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글로벌 투자은행에 투자하게 만들었다. 근데 패전국한테도 뭔가 전쟁 보상을 한다면은 돈이 없으니까 로스차일드에 돈을 꿔줘서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패전국한테도 결국 돈을 받고 승전국한테도 이자를 받아 먹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절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지만 자본시장을 개방시켜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글로벌 투자은행이 투자하게 만들고 있죠. 어, 로스차일드의 전세계 네트워크 인적 자원들은 바로 글로벌 엘리트층을 부하 직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구글을 못 건드리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 타일러 볼까요? 7월 6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매일 뉴스에 나오지만 사실 21세기의 진짜 통치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 명이 전쟁의 흐름을 끄고 켤 수 있는 시대. 국가보다 거대한 권력을 준 기술 제공. 테크노폴라의 섬뜩한 현실을 타일러와 함께 파헤쳐 봅니다. 선출되지 않은 이 새로운 지배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대의 숨은 진짜 권력의 이동을 알아볼까요? 국가가 기술 기업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국가 기업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 정부 국방부 재회가 15억 달러, 유럽연합이 11억 달러를 쓴다면 전 세계 산업계는 약 3,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 예산 규모를 수백 배 압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 범국가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에 군림한 동인도 회사와 비슷한 양상. 기업에게 법이란 딱 하나 주주이익, 새로운 형태의 기술 봉건주의 아니냐. 기업 대 국가, 기업 대 기업의 패권 싸움, 주권 재정의 싸움일 수도 있다. 타일러의 질문, 사이버 제국주의에 맞서는 우리의 무기는? 제가 거기다 직접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 같은 소시민은 소심해가지고 아마도 소비자 주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기술 제국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안 쓰고 그냥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망을 통해서라도 기술 기업들을 또 뭐 비판하고 공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거를 합니다. 또 다른 잠깐의 얘기로 잃어버린 30년인데 일본은 왜 아직도 세계 4위일까? 지식 브런치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4위 경제 대국입니다. 왜 일본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해외 자산 수익, 제조업, 거대한 내수 시장, 국채 구조까지. 국채를 일본 국민이 80%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틀리다. 일본 경제를 떠받쳐온 5개의 버팀목과 2030년께 일본이 맞이할 임계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후지산이 보이는 쪽의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건국 250주년 트럼프가 꺼낸 강한 미국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7월 6일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이틀이 지나서 좀 정리된 기사를 냈네요. 맘다니 민주사회주의 겨냥한 방공 프레임으로 보수 중도층 결집 시도. 장진호 영웅 예우부터 SAV법 친필 서명 100달러까지 안보 제도 경제 메시지 결합.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달러 패권, 군사 억지력을 전면에 내세운 힘을 통한 평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부각된 트럼프식 미국 재건론과 글로벌 리더십 구상.
민주사회주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세력의 대립은 현재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살인적인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모토로 버스 요금 무료화, 렌트 동결, 식료품종 설립, 2030년까지 최저임금 $30 인상 등 파격적인 좌파 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열 아닌 통합의 모멘텀.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6.25 전쟁과 반공 메시지를 다시 소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6.25 전쟁의 상징적 전투인 장진호 전투의 참전용사 패트릭 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을 단상으로 부른 장면은 이날 연출의 정점이었다. 이것은 중국 겨냥 아니겠느냐. 반공 프레임에 현지 시간 4일 미국 버지니아주 이오지마 기념물로 펼쳐진 불꽃놀이. 우측은 현지 시간 4일 관중들이 워싱턴 DC에서 불꽃놀이를 지켜보고 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의 역사와 공산주의에 맞선 미국의 희생을 환기시킨 이 대목은 미국의 안보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공화국은 여전히 우뚝 서 있다는 그의 선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 타협 없는 미국 우선주의, 예외주의라는 표현도 나왔었습니다. 노선은 적대 정권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외교의 일환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지형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일본 히로시마 공장서 새 제조동 기공식, 14조 원 투자. 김혜진 뉴시스에서 7월 6일. 일본 경제산업상도 참석, 반도체 경제안보 관점서 중요. 요미우리 신문, 니온 게이자 신문, 니케이 등에 따르면 산제이 메흐 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히로시마 공장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다는 새 건물 건설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기공식에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과 료코타 미카 히로시마현 지사 등도 참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D램,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이 제조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해당 공장에 1조 5천억 엔, 약 14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최대 5,360억 엔, 약 5조 7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진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공장 표지 입구인데 임시로 해놓은 건가요? 천막 같은 거로 이렇게 해놨네요. 기공식에 삽을 뜨고 있는 사진이네요. 트럼프가 가장 원치 않는 투자, 삼성 SK 900조의 파장. YTN 7월 6일 11시네요. 장원석 윤보리 앵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대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보도가 미국 정부가 지금 삼성과 SK의 대규모 호남 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가 굴기 전략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압박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물리겠다는 트럼프 행정서명이 이미 발동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투자에 협조하고 또 미국과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 100% 때리는 것을 유예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이 SK와 삼성전자가
미국은 최근에 투자 전략이 안 나왔었는데 한국 땅에다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짓겠다. 일단 반도체 팹 4개에 약 한 900조 원입니다. 900조를 짓겠다고 하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뭐 하냐고 있느냐.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늘린다며 했는데 왜 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상 대만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이번에 삼성과 SK가 한국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한국 투자분의 반이라도 미국에 내라. 안 되면 관세 폭탄 때릴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란 전쟁에다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때문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미 언론 호남 반도체 반이라도 미국 내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제명이는 신중론 입틀막하고 빨리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 중국에 충성하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일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 증설. 근데 미국 땅에 되지는데 그 마이크론은 거꾸로 히로시마에 짓는데 일본이 또 그 돈 지원을 하죠.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어,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광주 군공항 칩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코리아 타임즈 거를 가져왔습니다. 월요일 남서부 도시 광주에 있는 군공항이 정부 주도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칩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고 경영진 간의 회의에서 이번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매달 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상 중인 칩 생산 클러스터는 반도체, 물리적 인공지능 및 피지컬 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칩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따라 두 주요 칩 제조 업체는 총 800조 원, 5,2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광주 남서부와 호남 지역에 대한 단일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에다가 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1,500억 달러는 하는데 3,500억 달러는 추진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지금 5,200억 달러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 참 이게 삐끗하게 지금 균열이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여긴 뭐 헬리콥터인가요? 요거 보면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일중 메모리 4파전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이젠 속도 일본 5조 지원 52시간 유예라도 박기호 뉴스 1 7월 6일 반도체 양산 능력 빠른 확대 메모리 패권 좌우 미, 중, 일 세제 혜택 플러스 현금 지원까지 한도 파격 지원 나서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국가 차원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캐파 확대에 나섰다.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에 이어 과거 반도체 왕국으로 불린 일본까지 합세하면서 기업 및 국가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기에 해결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불붙은 반도체 캐파 확대 경쟁 속도가 중요. 마이크론은 미국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에서도 뉴욕 메가팹을 착공 중이며 아이오다 본사 부지에는 약 22조 원을 투자 연구개발 시설과 최첨단 D램 생산 시설도 건설 중이다. 특히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상당하다.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경쟁사보다 빠른 캐파 확대가 유리한 까닭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기업이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국가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대만 TSMC가 전 세계 공급량을 좌우지우지하고 있는데 기자가 대만을 의도적으로 뺀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소리내어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여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조 단위의 보조금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며 인도가 들어왔네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의 성공적인 캐파 경쟁을 위해 인프라 확대, 인재 지원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난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제기됐던 주 50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주 52간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기야 머스크도 그 야전 침대 갔다가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수원의 그 삼성전자 그 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불이 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제품 납품을 위해선 경쟁업체보다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법적인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도 광주공항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군 분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차들도 가지고 있고 저 뒤쪽에 보이는 게 활주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평하기는 하네요. 이게 그 전력이나 용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어,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매출은 173.8조, 영업이익은 85조를 예상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나증권 92조부터 IM증권 80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왜 삼성 빌딩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사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처는 조선비즈 겁니다. 제가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저의 예측은 단순 무식하게 하죠. 그냥 2배 하는 겁니다. 이게 1 더하기 100%인데 그런데 운영경비만 125%를 넣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82% 뿐이 증가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의 매출액은 218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은 연결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별로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예측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173.8조 이게 2분기 거만 이렇다는 얘기인지 2분기 거만 85조라는 얘기인지 저는 2분기 누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증액 가정을 좀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매출액을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운영 비용부터 먼저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재료비부터 2배를 해서 먼저 매출액을 확정한 다음에 이걸 인용해다가 운영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산식 알고리즘을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이병태 사퇴할 이유 없어 자진사퇴 관측 일축이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소재영 연합뉴스TV 7월 6일 이 이후에 할 말 안 하고 처세술 따른 적 없다. 입장 밝혀. 청와대 부적절 처신 공개 경고. 여권 즉각 사퇴 압박.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5일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공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죽은 토마스 모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 씨가 전에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역야단치는 그런 것을 해서 사이다를 마신 기분을 줬던 분인데 2017년 국감 참고인 불러놓고 갑질하다 혼쭐. 3월 6일자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최백은대 이병태 낙수 효과 있다 없다. 엄경철의 심야토론 2018년 토론회 문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이병태 조회수 6만 3천회 6년 전 요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남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소수지만 이런 소신 엘리트 경제학자가 있다. 그러나 결국 사퇴했다는 뉴스가 뒤따라서 나왔습니다. 비합리적인 정부 여당에 더러워서도 사퇴한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 K9만 364대 급해서 사간 폴란드 주력포로 붙였다. 밀리터리 플러스. 윤태희 서울신문 7월 6일 우크라 지원 뒤 전력공백 메우려 K9A1 긴급 도입. 폴란드 체계에 놓은 K9PL 146대 첫 선적 1364대 확정.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산 자주포를 긴급 도입했던 폴란드가 자국군 체계에 맞춘 K9 피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단기간 전력 보강용으로 출발한 K9은 총 364대 규모의 폴란드군 핵심 포병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4일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 등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일 경남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K9PL 자주포 첫 물량을 선적했다. 이번 출하는 2023년 12월 체결한 2차 실행 계약에 따른 것이다. 계약 규모는 총 152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K9A1 6대를 먼저 인도했다. 나머지 K9PL 146대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전력 공급 메운 K9A1, 폴란드 맞춤형 K9PL로 진화. K9PL에는 폴란드 WB그룹의 토파즈 자동사격 통제체계와 포넷 통신체계, 오브라3 레이저 경보 장치 등이 들어간다. 포탑에는 폴란드산 12.7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자체 전면부의 방어력도 보강했다. 천무 분야에서도 현지화가 진행 중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호마르 K 다연장 로켓에 쓰이는 CGR-080 정밀 유도탄 생산시설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K9과 총무를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부품과 포탄 생산, 후속 군수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하나큐셀, 미, 빅테크 메타,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200메가와트 규모, 이창원 뉴시스 7월 6일
인디애나 태양광 발전소 모듈 32만 장 공급, 모듈 공급 넘어 EPC 사업도 함께 수행, 현재 제조 역량 기반 빅테크 수요 선점,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 메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모듈 공급 및 설계 조달 시공의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축한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제조 기지 솔라허브 등 현지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나큐셀의 미국 수주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해당 발전소는 2027년 말 완공 예정이다. 젤라스트라 에너지와 메타가 맺은 전력 공급 계약 PPA에 따라 완공된 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메타가 사용한다. 하나큐셀은 지난 6월 솔라허브를 완공하여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에 대응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금융, EPC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주도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 역량에 더해 대형 EPC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크리스 호드릭 하나큐셀 EPC 사업부장은 하나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근데 메타가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 청정 에너지 목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부 전력은 하는데 날씨에 따라서 전력이 불안정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원이 나가면은 데이터가 나가는 메모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뉴스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은 호남 반도체에도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그 청와대 발상들을 지원하는 딸랑거리는 뉴스같이 느껴짐은 왜일까요? 제가 원래 삐딱한 겁니까? 요게 그 미국에 있는 그 하나큐셀의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은 하나큐셀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있다가 하나솔루션이 흡수합병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태양광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중국산 정부나 지방자치 애들이 중국 로비, 또 산마이에 다 그 지금 호남이 이 태양광 발전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거 들어간 게 별로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 그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 큐셀이 생존하려니까 하나 솔루션으로 들어간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러면은 방법은 또 미국 시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다 이렇게 공장을 짓는 거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 만드는데 국내에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게 이렇게 더 많은데, 국산을 써야죠, 국산을. 근데 아마 또 중국 거 들어올 거예요. 현대차 아틀라스 월드컵 16강전 깜짝 등장, 손흥민 세레머니의 공 전달 퍼포먼스, 신기민 서울경제 7월 6일 하프타임 종료 직전 경기장 등장. 이 공을 전달하는 그 퍼포먼스를 아틀라스가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6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노르웨이 월드컵 16강전에서 공인구를 심판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엄청 썼을 겁니다. 피파 거기면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손흥민 그 사진 찍는 셀카 찰칵하는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관심 있게 여기서는 사진도 찍고 또 좀 그러고 있는 그런 사진만 좀 가져왔습니다.
중국 미사일 시험 발사, 잠수함에서 태평양 착탄. 교도통신입니다. 7월 6일 베이징 공동. 중국군은 6일 핵 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이날 실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목표로 한 태평양의 해역에 착탄했다고 한다. 관련국에는 사전 통보했으며 국제법과 관례에 합치하고 있다라며 특정한 나라를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중국군 만약 전쟁이 오늘 발발하면 이게 답이다. 개전 동영상으로 위협. 25년. 일본 정부는 중국 국방으로부터 6일 오전 11시 반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카시 고스케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은 댓글 견해로 중국의 핵전력과 해양 진출의 질적 진전으로 주시해야 한다. 중국이 핵 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전략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단순 훈련에 그치지 않는 중요한 신호다. 더구나 중국은 어제 5일 당초 우주 쓰레기 낙하에 따른 구역 설정이라고만 통보했고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이 불투명한 정보 공개도 일본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한 요인일 것이다. 중국은 진급 094형에 이어 더 높은 정숙성을 갖춘 차세대 096형 전략 원잠 SSBM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SLBM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은 탐지 요격이 어려워 핵의 제2의 타격 능력의 핵심을 이룬다. 중국 측은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특정한 표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실험을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